이제 소중한 시간들 내주셔서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거는 이제 원웨이 시설이랑 유사한 버섯,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축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웨이 시설이랑 이제 버섯 같은 경우도 출제 비중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1과목부터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제 원웨이 시설이랑 버섯은 좀 특이하게 어떤 용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직은 이제 5월이니까 좀 세세하게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세요.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우스도 있고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뭐 유리온실, 고정식 하우스 나오는데 이 앞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시고, 이 고정식 하우스나 이동식 하우스 같은 걸 구분하실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존치기간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고정식 하우스랑 이동식 하우스에서 개념이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먼저 고정식 하우스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동식 하우스는 이게 이동이 가능하게 뭐 바퀴가 달려있다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이제 구분하는 거는 존치 기간이 이제 1년 이상인 경우는 고정식 하우스고, 근데 그 안에 존치 기간이 있는데 이 한시적 휴경 기간을 포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한시적 휴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작물을 이제 재배하다가 이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에 잠깐 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복제를 이제 교체하면서 잠깐 이제 휴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게 뭐 기존에 설치된 구 피복제를 신규 피복제를 교체하는 시기, 또는 새로운 작물 재배를 위해서 그 잠깐의 준비 기간을 이제 한시적 휴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시적 휴경이 포함된 게 고정식 하우스고 1년 이상이라는 조건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고요. 이동식 하우스는 존치 기간이 이제 1년 미만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설 작물 경작 후에 그 하우스를 철거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복제만 철거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우스가 있는데 이 안에 작물들을 이제 심어서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피복제들만을 제거하고 노출되게 작물을 재배를 해도 그런 경우를 이제 이동식 하우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설 작물 중에서 시설 하우스 면적 중에서 80% 이상을 시설 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를 위해 토양 관리를 하고 있는 하우스를 의미하고 있고요. 구조체나 뭐 피복제, 뭐 반원형 하우스 이런 것들은 의미적으로만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되세요.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뭐 복숭아형 하우스나 연동 하우스, 내재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한 이렇게 좀 약간 비싸고 고가고, 그 다음에 적산이 불가해서 좀 튼튼한 하우스, 뭐 그런 것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 당시에 적산에 의해 구조 해석 및 보험 기준 금액의 산정이 불가한 하우스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적산이라는 게 건축법 같은 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건물을 올리고 할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들을 다 합친 게 적산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전산이라는 의미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업무방어수에 맞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존치기간이라는 의미가 다시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존치기간이라는 거는 이동식 하우스에서 구분할 때 그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하우스에서 시설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하우스가 시설되어 있는 그런 기간을 이제 존치기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피복제 철거 또는 시설 작물 재배 종료일을 존치기간 종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복제가 철거가 되었거나 아니면 시설 작물 재배가 종료된 거를 존치기간의 종료기간이라고 한다는 것들, 뭐 빈칸 넣기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서술하는 부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정식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 관련해서 존치기간, 한시적 휴경 같은 거는 좀 중요하게 한번 써보시고 빈칸 부분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하천법에 나와 있는 하천 부지에 대한 개념들은 이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경우도 생길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관련된 용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습 친수구역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정식은 당연히 뭐 온상이나 묘상 모밭에서 기른 식물체를 하우스 내로 옮기는 일을 말하는 거고요.
생산비나 그 보장 생산비는 이제 어저께 제가 그 생산비 보장 고추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프도 보여드리고 세세하게 구분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 부분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제 경영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경영비가 되는 거고, 그다음 밑에 플러스 자가 노력비,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를 합친 게 보장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장 생산비는 이 생산비에서 전체 표준 생산비라고 하죠. 표준 생산비에서 수학기에 발생하는 생산비를 차감한 걸 말한다. 또는 준비기랑 또 생장기 이거를 합친 게 보장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제 이제 고추하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농업,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험의 목적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농업용 시설물, 그다음에 부대 시설. 이 부분들은 서로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고 계산들을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농업용 시설물 안에 있는 시설 작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신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 시설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설 작물을 따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먼저 이제 뭐 농업용 시설물에는 뭐 시설 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아니면 연동하우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렇게 적산이 불가능하다는 유리온실이나 내재형 하우스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목재, 죽재 같은 경우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 구조체와 피복재로 한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고요.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부대시설이라고 명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터널이나 연동하우스에 어떤 수평 커튼도 부대시설로 가입이 가능한데, 이렇게 뭐 어떤 선별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과 구분되는 직기 비품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별기, 냉장고 같은 거는 부대시설이 아니라는 거, 이런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시설 작물 같은 경우는 이걸 다 세세하게 암기할 것 같지는 아니고요. 뭐 크게 대표적으로 뭐 근체류는 뿌리 먹는 게 이제 무고요. 잎 먹는 거는 이제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파, 미나리, 쑥갓 이런 게 있다. 화해류 같은 경우는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인수 제한의 부분에 있어서 분화류랑 절화류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분화류는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고, 절화류는 이렇게 꺾어가지고 판매하고, 아무튼 그것도 상품화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뒤쪽에 인수 제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작물들에서도 뭐 분화류인지 절화류인지 구분하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제 정식 또는 파종 후에 재배 중인 시설 작물만 보장 대상이 되며 육면은 가입이 안 된다는 거. 뭐 보상한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에, 그리고 화재를 이렇게 특별 약관으로 해서 화재를 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도 지금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게 11가지 있잖아요. 자연재해 조수에. 지금 이 부분들만 이 시설 작물이나 농업용 시설물도 자연재해 조수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재는 농업용 시설물이나 부대 시설 또는 이제 시설 작물도 화재는 따로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부분 11가지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봐왔으니까 한 번쯤 용어들 써보시고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수해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설 작물인데, 이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될 게, 보시면 여기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과 같이 자연재해 조수해로 이제 입은 피해예요. 자연재해 조수해로 피해를 이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데, 앞부분을 이제 가로를 쳐보면 어차피 이제 농업용 시설물이 주어가 되니까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랑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두 개를 우선 구분을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1번 항이 가장 범위가 크고요. 그 다음에 2번 항, 그 다음에 3번 항으로 범위가 축소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에 어떤 하우스거나 부대 시설에 피해를 봤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설 작물의 피해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시설 작물 자체만으로는 보상이 원래 안 돼요. 그런데 그 농업용 시설물에서 그 작물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 시설물이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시설 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고 그 농업용 시설물의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작불능 보장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최초의 경작불능 보장 같은 경우도 최초에는 70% 이상의 피해가 있었어야 피해가 있고 작물 전체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누적되고 기간이 지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기존에 있는 밭작물이나 과수에서는 65%로 수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원예작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라서 지금 현재 농무방어소에서는 이제 70%로 정점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해가 크게 경작불능 될 정도로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나고 전체 작물의 재배를 이제 결국 포기했을 경우에는 보상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상청,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서 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하실 게, 또 죄송합니다. 지금 1번 항은 자연재해 조수해고요. 색깔이. 자, 보세요. 1번 항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가장 범위가 넓고요. 2번 항은 잘 읽어보시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조수해로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항은 이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좀 제한적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빈칸 넣기나 아니면 아예 통으로 서술하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해 범주도 작고 이거에 대한 조건들도 좀 다르다는 거. 지금 현재 이런 게 좀 유력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다 중요하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위험 보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재로 인한 피해고 특별약관으로 보장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그 농업시설물이나 부대시설에서 어떤 화재가 사고가 난데 뭐 옆에 건물들이나 옆에 어떤 시설들을 이제 피해를 줬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배상 책임을 뭐 부담하는 그런 손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존 업무방어소에서는 이제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업무방어소 이게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특약이 이렇게 또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추가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뒷부분에서 보장하는 부분들이나 보험료 계산할 때 이렇게 수재위험 부보장이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더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업무방어소에서 그 보상하는 손해 파트에서는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누락되어 있다는 거. 약관이나 그런 데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뒷부분에서도 나올 거고요. 하천 및 상습 침수 지역의 인수제한 물건에 대하여 동특약 가입 후 제한적 인수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크게 보시면 이게 수재로 위험을 어떤 재해를 뭐 홍수나 해일이나 그렇게 수재로 어떤 피해를 입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보장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천이나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인수 제한이 더 까다로운데 그런 하천이나 상습 침수 지역도 이런 수재 위험 부보장을 가입을 하면 제한적으로 다른 보장들은 다 뭐 이렇게 나머지 보장들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해주겠다는 특약이었거든요. 문구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이게 원예시설 및 버섯인데 이게 주체는 실질적으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시설 안에 작물이 있으면 그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설에 대한 보장들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작물에 대한 피해 같은 경우, 버섯 같은 경우 버섯 아니면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서도 피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더 추가적으로 보존을 해주겠다는 개념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몇 번 이렇게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 13번, 14번 같은 경우는 새롭게 더 추가된 부분이니까 보시고 그리고 이 보통약관이랑 그러니까 화재는 특약으로 따로 구분했었잖아요. 그래서 화재 부분만 이게 따로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이랑 화재 대물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제 화재 대물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어떤 권리관계가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본자라는 용어들이랑 타인 간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보시면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근데 내용이 뭐 티클도 나오고 전자파 나오고 벌금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몇 번 읽어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결국은 배상 책임들이 들어간다는 게 화재 대물배상 책임의 보장 특약에 대한
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또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이라는 또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보상하는 손에서 이게 빠져있죠. 이쪽에서는 이제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수재의 방제와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제 수재위험 부부장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수재에 의하거나 아니면 수재의 방제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그러니까 수재 위험에 대해서는 부보장을 해주겠다.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특약입니다. 그럼 보험료가 좀 싸지겠죠. 그리고 보험 기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원해나 시설 장고 같은 경우 이제 1년을 원칙으로 하고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존치 기간이 중요하죠. 존치 기간이 1년 미만인 거는 이동식 농업용 하우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에는 1년 미만에 대한 단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 조건이 이 이동식 농업용 시설물은 최소한 4개월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임의적으로 나는 뭐 피해가 만약에 7월, 8월에 많이 홍수 피해랑 그런 것들이 나거나 아니면 뭐 9월 이런 때 화재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막 많이 위험률이 많은 달인데 이때만 따로 들겠다. 그리고 뭐 10월 달은 내가 안 들고 11월도 들고 그건 임의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이제 지금 계약자 임의로 존치기간 일부를 보험기간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존 계약의 보험 종료일 이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 보험 종료일 24시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된다. 이 부분들은 인삼이랑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인삼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묶음이 인삼이랑 원해시설이랑 버섯도 좀 유사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시설 작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삼은 인삼이고 그 다음에 인삼의 시설은 해가림 시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해시설이나 뭐 부대시설도 있고 그 안에 시설 작물이나 버섯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사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또 이동식 하우스만 가입되어 있는 하우스 단지는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1년짜리 보험인데 이동식 하우스는 1년 미만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식 하우스만 있을 때는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인삼이랑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실게요. 여기 보면 보험 기간이 이런 것들은 같이 업무방수에다 메모해 두시면 좋으세요. 인삼에서 나오는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전년도 계약 보험 기간 만료일의 이후일자를 신계약 개시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문구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해시설 및 버섯에는 기존 계약의 보험 종료일 이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단 여기까지는 내용이 똑같고요. 기존 계약 보험 종료일 24시부터 보험 기간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구가 보험 기간 만료일의 이후일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때는 보험 종료일이 10월 31일 24시예요. 그래서 이 종료일의 이후일자이니까 이거는 이제 11월 01일 00시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똑같이 10월 31일 날 보험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10월 31일까지 보험이 끝나면 10월 31일 24시가 갱신 계약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두 가지 품목에서 좀 다른 용어로 사용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뭐 보험 가입 금액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새롭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전산으로 산정된 거냐, 적산으로 산정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수험생들도 약간 혼란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약관이라 그런 데 봤는데, 뭐 적산이나 전산이나 그런 거에 대한 용어 정의나 그런 문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업무방어서를 토대로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예로 지금 이 적산이라는 게 건축 용어로 해서 실질적으로 맞다. 어차피 그걸 산출해서 합친 것이 적산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도 적산으로 전산이 아니라 적산으로 써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업무방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달 기준 금액을 산정하는데 이게 원해시설이나 버섯이나 이게 역사가 있는 보험들이잖아요.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떤 농업용 시설물을 만들 때 뭐 목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죠? 뭐 철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 있잖아요. 누구나 뭐 매년 알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해. 근데 내가 목재로 건축되어 있고
또 철제로 어떻게 돼 있고 비닐이 뭐 PVC 어떤 걸 쓰고 한다는 것들을 다 입력을 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게 저는 전산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적산으로 기준 금액이 산정이 불가능한 거는 뭐 유리 같은 경우도 유리 급도 많이 틀리고 또 유리가 어떤 유리인지에 따라서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재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떤 강도나 어떤 안전성이 더 좋고 해서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산으로 다 이게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따로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가요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계약자한테만 이걸 맡겼더니 금액을 막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제곱미터당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보험을 인수해 줘야 되는 이제 손해보험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형평성 있게 하려고 조건을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제곱미터당 이 유리온실을 가입을 하더라도 5만 원에서 50만 원 범위에서만 가입금액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한을 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누적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값으로 가입이 가능한 거는 전산으로 또 입력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다 하면 이제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90에서 130% 범위, 비가림설은 80에서 130%죠.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하면서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보상 비율 조정 시에 보험금 지급 시에 실제 손해의 보상 비율만큼 보상됨에 유의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보시겠지만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에다가 보험 가입 금액이랑 비교해서 작은 값에다가 보상 비율을 곱해요. 이 보상 비율이라는 게 내가 50%만 뭐 보험 혜택을 받겠다, 뭐 70%만 받겠다, 뭐 100%를 받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자 선택하는 사항들이니까 그 보상 비율을 선택한 비율만큼만 보상된다. 당연한 얘기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뭐 수평 커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이제 새롭게 나오는 장비들이거나 뭐 가격들도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역시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무대시설에 대해서도 보상 비율만큼 보상됨을 유의한다. 당연히 이제 시설 장물은 이렇게 보상 비율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로 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시설 작물 같은 경우에서도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데 분명히 10% 단위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게 계약자는 50%, 60%, 70% 이렇게 해서 10% 단위에서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가정으로 해서 또 다음 부분을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하우스 안에 뭐 이쪽 부분은 뭐 시금치, 무시, 제가 무시를 외웠거든요. 무시, 쌍시옷, 이게 쑥갓이나 쌍지을, 쪽파 이런 것들 구분으로 이제 심는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가 가장 생산비가 높은 작물이라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서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안에 그 하우스 안에다가도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품목들에 대한 또 조건들은 다 배제하고 여기서 문구들은 이 중에서 이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를 범위해서 계약자가 가입 금액을 결정한다. 보험료 부분들은 뭐 특별한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세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당연히 이 주계약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을 합쳐 놓은 거고요. 거기다 보장 수준별 위험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을 해요. 자기가 나는 100%형을 가입한다, 50%형 가입한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비율만큼을 여기서 곱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단기 뭐 이동식 하우스로 해서 단기율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뒷부분에 단기율 적용 지수표가 있어요. 그걸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수재위험 부보장 같은 경우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좀 깎아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재위험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받지 않겠다고 가입을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주계약에만 들어가요. 주계약에만. 화재 특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이 보험료의 90%를 적용하는 거. 마찬가지로 시설작물도 그런 부분들이 이 주계약에는, 이 시설작물에 대한 주계약에는 수재위험에 대해서 부보장에 대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이 보험료의 90%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0.9 또는 이제 곱하기 90%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문구가 여기서 보면 화재 위험에 대한 공식이나 주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공식은 똑같아요. 대신 대상들이 이렇게 좀 열거가 되어 있을 뿐이고요. 네, 화재 위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에서 화재 위험 보장에 대한 특별약관, 보험 요율을 곱하고 그래서 보장 수준별 위험 요율까지는 똑같아요. 다. 그런데 계산 상식은 뒷부분에 단기 요율 적용 지수가 같은 용어로 나와 있지만 이 부분들을 사용은 약간 차등하게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도 부보 비율에 대한 할증 계수도 같이 뒷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부보 비율은 보험 가입 대비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일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험 가입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함으로 할증 요율 적용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직선 보관이네 또 이런 식으로 50%는 1.69가 할증 계수고 60%가 부보 비율이면 1.52.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로 가입을 하라고 이제 추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두 개를 곱해보면 거의 100에 가까워요. 50 곱하기 1.69, 60 곱하기 1.52, 70 곱하기 1.36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험은 내가 혜택은 조금 받고 보험료는 싸게 낼게.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이제 살증하는 어떤 개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증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게 한 4회 때인가 그때 이런 게 존재를 했었나 봐요. 근데 작년에 이게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직선 보관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50, 60 딱 이런 식으로 가입하지 않고 만약에 55%로 해서 예전에는 선택이 가능했나 봐요. 아니면 뭐 이게 85%로 선택이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이는 85%는 이 101.2랑 1.10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 더하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빼겠네. 그러면 여기서 1.1에서 뭐 1.22를 뺀 값을 이런 뭐 비율로 해서 10%의 어떤 비율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 사이 값을 찾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게 50%, 60%, 70%, 80%, 90%, 100%가 이제 주어지면 이거 이제 할증 계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55%, 85%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퍼센테이지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계약자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직선 보관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삭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업무방어세는 이 부분이 부호 비율이 상기 금액 사이 구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구간 내에서 직선 보관으로 사용한다. 지금 제가 이거 써드렸던 건 잊으세요. 이런 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용어 자체는 이 사이 값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값은 이 1.69와 1.52 사이 값이 된다는 의미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방어세에 나와 있는 시설 장물 같은 경우에 앞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가입 금액을 10% 단위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 단위로 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값이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그대로 해서 이걸 암기까지는 아니고 이걸 곱하면 100 곱하기 1은 100이잖아요. 그다음에 90 곱하기 1.1을 하면 9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싸게 보장을 조금 받겠다고 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100을 받는 것처럼에 대한 비율만큼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화재 위험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부보 비율에 대한 할증 계수로 똑같이 들어가고 단기 요율 적용 지수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제가 지금 수정된 업무 방법서에서 4월 28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치가 아주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스터디 시작하기 전에 뭐가 바뀌었나 연구본을 들어가봤는데 이게 좀 다시 위치가 바뀌었더라고요. 이 수정된 거는 제가 다시 이 스터디 끝나면 다시 카페에다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 방수 그대로 해서 올릴 거예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이 자리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하고 이 문구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게 4월 27일 날 한번 수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게 수정이 잘못됐다고 4월 28일 날 잘못됐다고 다시 또 정정을 해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4월 28일 날은 확인을 안 해봤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화재 대응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산출 기초 금액이라고 해서 1200 2만 5천 원을 가지고서 화재 위험 보장 특약료 요율에다가 뭐 대물 인상 계수, 단기 요율 적용 지수 곱한다. 근데 단기 요율 적용 지수에 대한 문구가 뒷부분에 나오나 보네요.
뒷부분에서 단기 요율 적용 지수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게 적용하는 게 주기하기란 부분이랑 이 화재 위험이랑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마 이제 이렇게 보험료 종류가 많고 하는 게 원예 쪽이어가지고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한 조건들 다 주어서 제가 찾아다가 쓰게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제 보험료 부분들은 보시면 되시고 보험금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이제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 어제 그 고추 부분에서랑 제가 다른 파트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거랑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화재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랑 보험 가입 금액이 같아요. 같은데 보험 가입 금액은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연재해 조수할 때는. 그런데 이 화재로 일어나게 되면 이 부분들에서 손해액 같은 경우는 더 이걸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조건들이 있는 게 원예랑 가축의 축사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로 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인삼 해가림서 같은 경우는 따로 자기부담금은 화재에서 자기부담 미적용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래서 인삼 같은 경우는 인삼 해가림설은 당연히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해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게 그 보험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복구 같은 경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량 감가율을 적용한 시가로 보상한다. 시설장로 같은 경우도 지금 문구에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지급 사유가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 부장 보험금에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래 시기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들은 저희가 5회 때도 아마 장미 부분이랑 부추랑 또 몇 가지 품목들을 이게 서술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한 명칭들이나 내용들 아마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런 것들 계산 문제로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추후에 한번 또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율 여기에 있었네요. 단기율은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아까 새로 들어왔다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삭제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남아있고 아까 전에 그 단기 이 부분이 잠시만요. 이 부분이 더 추가로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이 더 그 대물 인상계수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 기존에 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이 부분을 삭제한다고 27일 날을 말을 했었는데 삭제하면 안 되고 이걸 살리고 저 부분이 더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이런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따로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인삼이나 다른 작물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오류적인 부분이 소손의 면책금이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근데 분명히 10만 원 초과면 이 부분이 이제 지급되지 않는 범위는 10만 원 이하부터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 지급하는 게 소손의 면책금인데 이 부분대로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10만 원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만이 맞다고 하면 근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손해액 전액을 이제 보험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단기 요율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 가입을 하는데 1월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이렇게 1년 12달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미만으로 이제 가입하는 게 단기 요율에 대한 부분들인데 위험률이 좀 적은 달이 있어요. 4월달, 5월달, 10월달을 제외한 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월이 지금 4월, 5월, 10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화재 같은 것도 위험될 수 있고 여름은 뭐 태풍이나 홍수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위험률이 높은 달은 그 단기율에 각 월마다 10%를 가산한다는 개념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단기 요율에 따라서 10% 가산. 만약 예를 들어서 한 3월부터 8월까지 보험을 가입을 했다 하면 1, 2, 3, 4, 5, 6,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면 단기 요율 적용비율을 70%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각 단기 요율에 각 월마다 10%를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X친 걸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4개월에 대해서는 각각 10%니까 플러스 40%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0%가 되는 건데 110%에 대해서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100%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단기 요율 적용을 곱할 때 그런데 만약에 화재 위험이었을 때는 특약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이었으면 70%만 곱하는 거예요. 0.7을 곱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다시 한번 보시자면 제가 지금 훑어만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시설장물에 대해서 단기 요율 적용 기술 구할 때 이 주계약 부분에서는 가산되는 10%가 계속 가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110%가 나왔으면 100%까지만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다가 곱하기 100%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재 위험으로 되었을 때는 똑같은 단기 요율 적용 기술을 적용하는데 여기 때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아까 70%였잖아요. 6개월에 70%였으면 이 70%만 적용하고 10% 정도 가산하는 거는 적용 안 하겠다. 그래서 화재 위험 보장이랑 아니면 주계약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충분히 이제 보험료 산출하는 것들도 계산 문제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그 부분도 화재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요율 적용 지수에서 가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화재위험 보장 특약은 가산하지 않음. 그럼 화재위험 보장 특약만 가입이 돼야 되겠네요. 명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